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저는 요즘 이 말을 새삼 느끼고 있어요. 밥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배고파하고 빈속을 채우면 또 그러면서 살아가곤 해요. 30도 안 된 여자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게 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서울에서 살다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방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어요. 우리 아빠는 을지로에서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경영 악화로 고생하시면서 결국 비 때문에 공장을 닫아야 했죠. 제 아빠는 17살 때부터 그 공장에서 일하시며 매일 기름밥을 먹고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상심은 더 컸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 공장을 인수할 때 그 꿈을 키우던 아빠의 모습은 서러우면서도 멋있었어요. 혜윤아, 아빠가 드디어 사장이 됐어. 이제부터 이 공장은 우리 아빠 것이야. 앞으로는 눈치 안 보고 아빠 공장에 오도록 혜연이도 좋지. 저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던 아빠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사장이 되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는 안 가지만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냥 좋은 것이겠구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후로 아빠의 얼굴에서 그런 웃음을 보기 힘들었어요. 아빠가 공장을 인수했던 시점에 이미 을지로 상권은 망가지고 아빠의 공장도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빠는 전 사장의 속임수로 공장을 인수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정말 순진한 분이셨어요. 그래도 아빠는 어떻게든 공장을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니 어찌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전 사장이 미수금을 많이 남겨놔서 돈을 갚느라 더욱 힘들었죠. 그렇게 5년 가까이 공장을 운영하며 얻은 아빠는 은행의 사금융에 손을 벌리게 되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야반도주를 하다시피 시골로 도망쳤어요. 우리 식구가 가게 된 곳은 아빠의 먼 친척집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본가로는 갈 수 없어서 그 집으로 가게 되었죠. 촌수는 멀었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촌들보다 아빠랑 더 친한 분이었어요. 우리는 그 집 문간방에 얹혀 살면서 일도 도와주고 과수원에서도 노동을 했어요. 아빠의 친척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돈을 내지 않고 빌붙어서 거처를 얻는데 어떻게 환영을 기대하겠어요. 하지만 농번기 때는 이유 있어서 눈칫밥은 덜 먹었지만 한겨울 농사일 시간에는 정말 민망했어요. 그 집에서 3년이 지난 무렵 아빠는 전날 친척과 마을회관에서 사람들과 술자리를 즐기시다가 늦게 들어와서 엄마랑 둘이 내을 잤던 날이 있었어요. 잠에서 깨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요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했는데 외풍 때문에 추워서 꼼짝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는데 방 안이 어지러져 있더라고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말이죠. 순간 놀라서 방 밖으로 뛰쳐나가 도둑이야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안채에서 달려나온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도둑놈 어디냐고 소리쳤죠. 그렇게 아주머니랑 온 집안을 살피던데 도둑 머리카락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 거짓말한 거냐? 도둑이 어디 있어?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저희 방에 분명히 도둑이 들었어요. 못 믿겠으면 같이 가서 보세요. 저는 아주머니를 이끌고 저희 방으로 갔어요. 방 안을 한참 살피던 아주머니는 저를 힐끔 보시다가 그러더군요. 이놈의 여편네, 알뜰이도 챙겨서 나갔네네. 엄마 자식도 남편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나 보다. 아우 독한 년. 아니에요. 아줌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엄마에 대한 소문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과수원집 둘째 아들이랑 비닐하우스에서 미래를 한다거나 읍내에서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을 봤다거나 하는 소문들이었죠. 그래도 아빠랑 중학교를 다니던 중 선배였어요. 전교 1등이면서 매력적인 외모로 유명했죠. 내 남편은 고등학생이었는데 힘이 없어서 나를 돕지 못하는 게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오자
남편이 나를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남편은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께 제 상황을 말하고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죠. 어머님은 한숨을 쉬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셨어요. 왜 아니겠어요? 동네에서 자랑이었던 아들이 여자한테 반의 집을 나가겠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죠. 결국 어머님은 저를 받아주기로 하셨어요. 내 아들 때문에 널 받아주긴 하는데 이것만은 약속해라. 성인이 될 때까지는 결코 몸을 맞닿지 마. 내 앞길이 밝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조심할 테니까. 그 말에 따라 어머님은 제게 주의를 기울이셨고 우려하는 마음에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셨어요. 저는 남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무료 식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기에 어머님을 따라 가게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걸리적거리지 말고 일해라고 양해하던 어머님은 제가 적당히 서빙하고 잔치를 차리는 것을 보고 조금씩 일을 맡겨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을 도와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남편과 마주할 시간은 적었지만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죠. 여행 온 남편이 초콜릿을 사다 주고 주머니에 넣어주거나 단어를 적어서 지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였어요. 남편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싫으면 검정고시라도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해야지.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 그리고 단어 공부를 권유하며 내가 대학에 진학하면 너에게 과외를 해줄 테니 내가 힘들지 않게 하렴이라고 조언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버림받고 친척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가운데 아낌없이 돌보아주는 건 남편뿐이기에 어머님의 국밥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남편이 만들어준 단어장을 소중히 간직하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갖고 공부했어요. 점심 장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 쉴 것을 권유하는 어머님에게 반대하고 더 공부하겠다고 말했죠. 어머님은 말을 하시면서도 정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일부러 제가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물품을 살 때 함께 구매하고 신경을 써주시곤 했죠. 내 남편도 서울에 있는 명문의대에 합격하여 기뻐했지만 서울로 가면 자주 볼 수 없다는 점에 서운하기도 했어요. 남편의 대학 진학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서울로 가면 자주 만나기 힘들다는 게 서운하게 느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내게 일단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 진학은 어려울지 몰라도 고졸이 되면 취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서울로 먼저 가서 발자취를 남기고 라고 말했어요. 20살이 되면 서울로 와. 넌 성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와 함께 살지 않게 될 거야. 반대하지 않을 거니? 남편은 재격중학교 첫 해를 앞두고 제 검정고시 공부를 도와줬어. 같은 인연이지만 공부는 다르다니까.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헤어지는 날이 다가왔어.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3명은 서울로 올라갔어. 남편이 설계한 기숙사도 구경하고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도 샀어. 그리고 대학 근처 갈비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어. 남편과의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니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 남편이 나를 터미널까지 인솔하려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려웠어.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참아보려 하고 있었는데 버스에 타기 전에 남편이 나를 안아줬어.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 오빠, 나 검정고시 꼭 합격할게. 그래서 기다려야 해. 나를 잊으면 어쩌지? 걱정해하면서 남편에게 기다리게라는 말을 듣고 버스를 탈 수 있었어. 남편은 서울에 혼자 남기고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2년 안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남편이 있는 서울로 가려고 해. 그러나 식당 아르바이트도 게을리하지 않았어. 남편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배달을 포기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어. 없는 삶에 자식의 의대 학비를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마음이었어. 남편은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등록금을 감당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에 김치와 밑반찬들을 가게 앞에서 팔기도 했고 농부의 곡물을 판매하기도 했어. 남편이 의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그렇게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공부와 일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새 20살이 되었고 그 사이에 검정고시에도 합격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 그러나 어머니를 혼자 두고 서울로 가려는 일은 할 수 없겠더라. 그래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해왔어.
혜윤아, 서울로 올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돼서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때? 내가 본과생이라 너가 서울에 와도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같이 살 집도 없어. 몇 년 더 거기에 있으면 안 될까? 내가 올라오면 같이 살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서울에서 본과 마치고 인턴으로 들어가면 그때 올라오면 되잖아? 혹시 서운해하진 않아? 아니야,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오빠 말대로 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로는 많이 서운했어. 오빠가 서울로 오라고 해도 나는 당장 그러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막상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자 울컥했어. 그래도 한편으론 오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서운해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점심을 장사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국밥집을. 그래서 손님이 뜸한 저녁 시간에 근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거든요. 덕분에 한 푼이 아쉬운 가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게에서 옷 공장을 하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주문받은 옷을 만들고 남은 로스분을 팔아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니까 인터넷에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내가 싸게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잘만 하면 꽤 돈 될 걸, 돈이 될 거란 말에 솔깃해서 덜컥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터라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밤을 새면서 인터넷 판로를 만드는데 몰두했어요. 그러다 시골을 졸업한 중학교 동창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달리 홈페이지도 열고 유명 인터넷 플랫폼에 상품을 올렸는데도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국밥집 일과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뜨문뜨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본 IM 티셔츠랑 레깅스가 주요 상품이라 큰 돈은 안 됐지만 주문이 들어온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늘을 나는 듯 기뻤어요. 그러다 자체 제작 티셔츠를 만들어 보라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나염 디자인도 직접 해서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힙합을 좋아하는 구매자층의 호응을 얻어 주문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고깃집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게 되었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은 오히려 훨씬 늘어났죠. 그래도 국밥집 일은 그만둘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어머님이 40을 넘어 제 남편을 낳으신 탓에 어머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거든요. 넌 이제 가게 그만 나와 장사하는 걸로라도 바쁠 텐데 나 아직 짱짱해. 저 안 나오면 어머님 혼자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리고 저 없으면 심심하실 텐데요. 가게 손님들도 저 없으면 반은 줄 거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하세요. 저 어머님 곁에서 안 떨어질 테니까 어머님은 제가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더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랑 살아온 시간이 길어 그런가 어머님한테 저는 딸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도 그런 어머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곁에 붙어 있고 싶었어요. 제 사업 덕분에 남편 등록금 걱정도 덜게 되어서 국밥집 장사도 낮 시간에만 반짝하고 밤에는 일찍 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종종 서울에 올라가 남편과 데이트를 할 수도 있었고요. 드디어 남편이 본가를 졸업하자 어머님이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도 바쁜데 식장이 부를 사람도 없어서 식은 따로 안 올리고 혼인 신고만 하기로 했죠. 서운하지 않겠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드레스는 입어봐야지. 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도 안 서운해요. 대신 신혼여행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신혼여행할 때 어머님도 같이 가요? 어머님들 해외여행 아직 못 가보셨잖아요. 아유, 됐다. 누굴 눈치 없는 시험이 만들려고. 그래, 난 해외여행 갈 생각 없으니까 너희들 둘이 갔다 와올 때 선물이나 사오고 반사코 거절하셨지만 어머님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만 두고 갈 수 없어서 남편에게 어머님도 모시고 가자고 했어요. 엄마도 함께 가자고 했죠. 야, 그건 좀 그렇지 않니?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인데. 오빠, 어머님은 나한테 친엄마나 마찬가지야. 엄마는 뼈 빠지게 장사하시는데 내가 늘 마음이 나겠어.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우리야.
나중에도 둘이 여행 갈 수 있잖아.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결국 나는 남편을 설득해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여권 사진을 찍고 나는 난생 처음 여권 사진을 찍어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여행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공항이랑 호텔에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회화 공부도 했고요. 쇼핑몰 일은 저랑 같이 하는 동창한테 맡기고 3박 4일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처음엔 가시겠다고 빼던 어머님은 저희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난생 처음 태국 마사지를 받아본 어머님과 나는 마사지 맛에 빠져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 마사지를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2만 원도 안 하는 마사지였지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태국에서 받은 마사지 얘기를 하셨어요. 국밥집을 찾는 손님들한테도 자랑을 엄청 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나 아니면 신혼여행을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도 때를 써서 같이 갔지만 좋긴 좋더라고요. 음식도 입에 잘 맞고 특히 그 마사지가 엄청 시원해. 자기들도 한번 가봐 아가. 우리가 간 데가 어디라고 했지? 코사메시야, 어머님. 그래, 코사메. 바다도 엄청 예쁘고 리조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여간 돈이 좋긴 좋더라고. 어머님을 안 모시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머님의 여행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어요. 비록 결혼 후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계셔서 외롭진 않았어요.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는 남편은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는 가게가 쉬는 날에 서울에 올라가 하룻밤을 자고 내려오곤 했죠. 그것이 주말 부부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병원 업무가 바빠서 같이 있는 시간이 적었어요. 인턴이 마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거라는 말에 위안을 삼으며 살았죠. 상황이 그러니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을 시간이 없었어요. 현재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느끼기도 해요.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된 시점에도 남편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바빠서 서울에 올라오지 말라는 말이 더 많아질 정도였어요. 왜 오지 말래 가서 청소도 좀 해놓고 반찬도 해놓으려는데 집이 좁아서 청소할 것도 없고 반찬 해봐야 먹을 시간도 없어. 괜히 너 집에 와 있는데 못 가니까 마음만 불편하다고. 다음 주에 와, 다음 주에, 그렇게 다음 주에 오라는 소리를 했지만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바쁘다고 다음 주에 오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와도 안 된다고 했지만 몰래 서울 집으로 찾아갔더니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이 여자랑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더라고요. 둘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번호 키를 누르고 들어왔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를 치자 그때서야 둘은 딱 붙어있던 몸을 뗐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계속해야 할까요? 사색이 빠진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변명을 하려고 급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여자는 나한테 여동생 같은 애야? 자기도 알지. 우리 엄마장에서 일하는 고향 후배야. 혼인신고까지 한 절을 두고 내 언니 앞에서 고향 후배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뭐, 고향 후배. 넌 고향 후배랑 혼인신고도 했고 신혼여행도 가니 내가 왜 너한테 고향 후배야 내 아내지. 그러자 내 연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자에게 매달리며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어. 부모 없이 불쌍한 애라서 우리 엄마가 데리고 산 애야. 엄마 등살에 할 수 없이 혼인신고는 했지만 나 정말 그 애의 손톱만큼도 마음 없어. 자기야,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러자 여자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 귀찮아. 일단 알았고 먼저 저 여자부터 정리하고 나한테 전화해 사과를 받아줄지 말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테니까 나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은 전화하지 마. 내 언니는 돌처럼 굳어있는 제 곁을 지나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여자가 집을 나가자 남편은 죽일 듯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더군요. 내가 여기 오지 말랬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바람피다 걸려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란 것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나한테 뻔뻔하게 굴어? 자기, 왜 이렇게 변했냐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울음이 터져버린 채게 남편은 냉랭하게 말했어. 울긴 내가 왜 울어?
지금 울고 싶은 건 나한테. 그래, 이러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 좀 하자. 나, 저 사람 꼭 필요해. 저 여자 집안 힘만 있으면 나도 대학병원에서 한 자리 맞고 살 수 있거든. 넌 나한테 그런 자를 마련해 줄 능력 있니? 없잖아. 기껏 공부해서 의사 되는데 평생 페이닥터만 하고 살아야겠니? 아니야. 저 사람도 이용 경력이 있어서 나 정도 흥은 넘겨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만 조용히 떨어져 나가줘. 내가 진심으로 부탁한다. 용서를 비하는 대신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이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오셨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 어머님이 이혼만 하라고 하시는데도 남편은 표정도 안 박힌 채 그러라고 말할 정도였어. 정말 미친 놈 같았어요.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자에게 미쳐서 그러나? 아니, 권력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걸까? 아무리 남편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남편은 수시로 시골집에 내려와 제게 이혼을 강요했어. 그때마다 어머님이 빗자루로 남편을 때리고 설거지 물을 끼얹었지만 남편은 눈도 깜박 안 했어. 그 꼴을 보니 이미 변해버린 남편한테 저도 마음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하지만 어머님과는 못 헤어져요. 저 이혼하고도 어머님이랑이 집에서 탈 거예요. 그래도 되죠. 어머님은 울먹이시며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애원하셨지만 더는 그러기 싫더라고요. 부모 자식 연을 끊고 딴 여자랑 살겠다는 남자를 우둔수로 잡아요.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서를 내밀었어. 이제야 너의 건강도 생각했는데 생각하면서 건전지나 영양제 사주느라 금전이 필요했고 여기에는 어머니의 돈뿐만 아니라 내 돈까지 다 들어가 있어. 이 돈을 다 놔. 어머니도 너랑 연락을 끊고 사신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알겠어. 어쨌든 고맙다. 이 돈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동안 고맙다. 뭘 고마워해? 너같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뒷짐을 떠든다고 해서 고맙다고? 아니면 백지같이 말만 믿고 사라져서 고맙다고? 너 벌 받을 거야? 하늘이 벌 안 준다면 내가 줄 테니까 각오해. 무슨 방법으로 벌을 줄 거냐? 그럴 능력은 되니? 내가 오늘부터 너한테 그 여자에게 처참하게 버려지라고 기도할 거다. 내가 받은 상처의 수백 배를 받으라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때 되면 후회하겠지. 그렇게 니는 뒤돌아보지도 말고 남편 것을 떠났다. 후일 어느 날 남편이 제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데 대출을 받았는지 여자에게 빌렸는지는 모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이혼 덕분인지 어머니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명확한 질병이 나오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국밥집 문을 닫아버렸어. 조금 쉬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어.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사이가 끝났냐며 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지. 그런 말을 그대로 어머님에게 할 수는 없었어. 그러면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마음도 허약해져가는 분께 그런 상처를 주긴 어려웠거든.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머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우리는 병원을 오가며 검사를 받았어. 그런데 마침내 병명을 알게 되었어. 동맥암이었어. 이미 전이된 상태로 손이나 발을 움직이는 게 힘들 거라고 말이야. 강석입니다. 아이켈, 성격이 바뀌어서 당신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너포엄 마음을 주는 볼 수 없어요. 세케임 오버미, 랄, 익스터, 퍼스폼드, 이그질러 런텔, 토이들 장례할 때 도움을 받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여러분을 사람 도운 아들 구복했었던 어머님을 몰에 다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몸이 경미해지면 다시 얼굴을 마사지물 대놓고 휴식을 취하여 괜찮아질지도 모릅니다. 드라프 왔다면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간격, 양랑 잘 정리하는 가게 집을 주려던 시, 부동산 슬림은 어머님이는 여행지에 방랑으로 전환했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녁일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대상으로는 여행거, 이 말이 메스오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이맥이나 무너지지요. 더 참아하게어 집과 가게들 사이를 정리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에 가게는 방치하고 집은 제가 살도록 했어요. 이렇게 절반 정도 되었을 무렵 늦은 밤 누구가 제게 대문을 노려부졌습니다. 정도 볼리만에 서울에서 택시로 오세요 초만 들었습니다. 기사 여기들을 달라고 응성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10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내야 했죠. 남편을 집에 쫓아보냈습니다. 뒤늦게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그 소식을 듣고 술을 진탕 마신 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미친 놈이라며 오는데 솔직히 조금은 불쌍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여성 말고도 다른 남자와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난 그저 파트너였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녀석인 혜연아야. 역시 나는 너 말고는 없어. 우리 다시 함께하자. 이번에는 집과 가게를 정리할 테니 너도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 그런데 그저 나를 이용하다가 버릴 준비만 하는 가지고 놀기 위한 곰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생각했죠. 그렇게 단단히 말하며 우리 사이 복잡한 상황을 풀지 못할 것 같아요. 어디야? 내가 너와 왜 다시 살아야 하고 이 집과 가게를 왜 내가 맡게 했어? 내가 기억하지 않니? 우리 엄마가 너를 끊을 때까지 재촬영하다가 그땐 어머님이랑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게 좋다고 말했고 매한 가지 갑자기 나를 향해 무례하게 굴더라고 못단 명탐이 나잖아. 너는 인간이 아니야. 저 새끼야. 그렇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 이름을 바꾼 적이 있다더라. 어머님도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을 테니 화가 났어. 하지만 어머님이까지 일어서서 말이 나왔으니 하나 얘기하겠어. 그 여자가 널 옆에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처럼 추잡한 인간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잡소리 그만하고 꺼져. 아, 그리고 택시비 17만 원은 내일 계좌로 보내주지 않으면 병원 게시판에 택시비를 빼되 서울에서 받아본 의사라고 소문을 퍼뜨릴 테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남편을 밖으로 내몰고 대문을 잠그고 있었죠.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남편은 경찰에 신고되어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최근 어머님 첫돌을 맞아 코사마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이 태국에서 마사지를 받았던 샵에 갔고 여전히 시원하게 느껴졌지만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어머님의 기일에는 매년 코사마를 찾아가서 어머님의 당부를 지키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습니다.